아버지, 그렇게 애써도 아무도 기억 안 해요. 이제 좀 쉬세요. 쉬라고? 내가 멈추면 세상에서 버려진 늙은이 취급당할 텐데 어떻게 쉬어? 늙어 애쓰며 사는 건 진짜 미련한 짓입니다. 남 눈치 보며 젊은 시절처럼 발버둥 치지만 세상은 그 고생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늙은 몸을 혹사시키는 모습은 안쓰러움이 아니라 비웃음으로 돌아옵니다. 돈을 더 벌려고, 체면을 지키려고, 자식에게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쳐도 결국 남는 건 더 깊어진 주름과 무너진 자존심뿐입니다. 늙어도 여전히 애쓰며 사는 사람의 마지막은 영광이 아니라 초라한 그림자일 뿐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기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늙어 애쓰며 사는 게 진짜 미련한 첫 번째 이유는 남보다 앞서봤자 무덤은 다 똑같기 때문입니다. 살아생전 누구보다 화려하게, 누구보다 더 잘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쳐도 마지막 종착지는 차갑고 어두운 땅속일 뿐입니다. 그 앞에서는 권력도, 재산도, 명예도 다 소용없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늙어서까지 젊은 시절처럼 앞서가려 애씁니다. 자식보다 더 열심히 일하며 돈을 쥐어짜고 친구보다 더 좋은 집에 살겠다며 허리가 휘도록 빚을 냅니다. 그러나 결말은 처절합니다. 무덤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안양에 사는 김영호 씨는 평생 남보다 앞서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동창 모임에서는 늘 자신이 가진 돈, 투자 성과, 자식들의 성공을 과시하느라 바빴습니다. 친구들보다 더 좋은 차, 더 큰 아파트, 더 비싼 골프 회원권을 가지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72세가 되던 해 건강이 무너졌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신장이 망가지고 결국 주 3회 투석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그가 자랑하던 재산은 병원비와 간병비로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주변 친구들은 평범하게 살면서 건강을 지켰기에 여행도 다니고 취미도 즐겼습니다. 김영호 씨는 병원 침대에 누워 절규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앞서가려고 애쓸 필요가 뭐가 있었나? 결국 내 마지막은 투석실이구나. 그토록 남들보다 잘 나가려 발버둥쳤지만 남은 건 허약한 몸과 처절한 후회뿐이었습니다. 무덤 앞에서는 그가 뽐내던 부동산도 금으로 된 시계도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반대로 충북 청주에 사는 박은주 씨는 달랐습니다. 젊을 때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지만 환갑을 넘기면서 생각을 바꿨습니다. 앞서봤자 결국 똑같은 무덤에 누울 텐데 왜 애써 힘들게 살아야 하나? 그녀는 더 이상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친구가 새 아파트를 장만해도 질투하지 않았고 자식이 대기업에 취직했다고 떠벌리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작은 정원을 가꾸고 동네 친구들과 가벼운 산책을 하며 웃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내려놓자 건강이 지켜졌다는 점입니다. 혈압도 안정되고 늘 괴롭히던 불면증도 사라졌습니다. 70대 중반이 된 지금도 손수 만든 음식을 나누며 평화롭게 삽니다. 그녀의 삶에는 거창한 성공은 없지만 불필요한 경쟁도 없기에 여유와 미소가 가득합니다. 이 두 사례는 극명한 대조를 보여줍니다. 남보다 앞서려고 애쓴 김영호 씨는 결국 병원 침대에서 쓸쓸한 시간을 보냈고 내려놓은 박은주 씨는 건강과 평안을 얻었습니다. 앞서간다고 해서 무덤이 넓어지는 것도 아니고 비석이 높아진다고 그 속이 덜 어두운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애쓰며 산 흔적은 몸을 망치고 마음을 황폐하게 만들 뿐입니다. 늙어서까지 잘 보이려 하고 남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아 보이려는 그 집착은 독입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지금 남보다 앞서려 애쓸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있는 소박한 행복을 붙잡아야 합니다. 남보다 잘하려는 미련을 버리고 오늘 하루를 온전히 누리는 것이야말로 진짜 지혜입니다. 늙어 애쓰며 사는 게 진짜 미련한 두 번째 이유는 세상은 내 고생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평생 뼈 빠지게 일하고 자식 위해 희생하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왔어도
세상은 당신의 고생 따위는 단 하루도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죽도록 일해도 남는 건 병든 몸뚱이와 텅 빈 지갑뿐이고 사람들이 당신을 향해 내뱉는 건 수고 많으셨습니다라는 공허한 인사말 뿐입니다. 그마저도 잠시입니다.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당신이 어떤 피땀을 흘렸는지 아무도 떠올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늙어서까지 잘하려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애쓰며 사는 건 미련의 극치입니다. 전남 목포에 사는 이종철 씨는 젊어서부터 내 자식만큼은 고생시키지 않겠다는 신념으로 살았습니다. 새벽 4시에 나가서 밤늦게까지 공사판에서 일하며 허리가 휘어질 만큼 노동했습니다. 손이 갈라지고 무릎이 무너져도 그는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내 자식이 성공한다는 믿음으로 버텼습니다. 실제로 자식들은 좋은 학교에 가고 번듯한 직장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은퇴 후 그가 얻은 건 무엇이었을까요? 무릎은 이미 수술을 해도 회복이 어렵고 척추는 휘어져 혼자 걷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충격적인 건 자식들이 그토록 헌신한 아버지를 챙기기는커녕 해외여행과 자기 삶에만 바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씨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자식들은 문병 한번 제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우리 위해 고생하셨다는 말조차 들을 수 없었습니다. 세상은 그의 희생을 기억하지 않았고 자식들조차 그의 고생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았던 그의 인생은 결국 외로운 병실에서 눈물로 마무리되고 있었습니다. 반면 경기도 의정부에 사는 한은정 씨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녀 역시 젊을 때는 가족을 위해 희생했지만 환갑이 되면서 마음을 바꿨습니다. 내 고생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겠구나. 그렇다면 더 이상 애쓰지 말자. 그녀는 집안일도 자식 뒷바라지도 적당히만 했습니다. 자식에게 돈을 퍼주지 않고 스스로를 위해 작은 여행과 취미생활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는 그 나이에 이기적이다라는 소리를 했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르면서 달라진 건 자식들의 태도였습니다. 엄마가 스스로를 지키는 모습을 보고 오히려 존중하며 더 자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건강도 지켰고 경제적 여유도 남아 있었습니다. 무리하게 애쓰지 않고 스스로를 챙긴 결과 오히려 남은 인생이 편안해진 것입니다. 이 두 사례는 뼈아픈 진실을 보여줍니다. 뼈 빠지게 고생해도 세상은 잊어버리고 오히려 자신을 챙긴 사람이 더 평안하게 늙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당신이 새벽에 몇 번을 일어나 일했는지, 몇 끼를 굶어가며 자식을 키웠는지, 몇 번 눈물을 삼키며 버텼는지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평생 충성을 다한 사람도 퇴직하는 순간 잊혀지고 자식들에게 청춘을 다 바친 부모도 늙으면 부담스러운 짐 취급을 받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늙어서까지 애쓰며 사는 건 미련한 짓입니다. 인정받기 위해 더 열심히 할 필요도 없고 기억되기 위해 희생할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은 당신의 고생을 기록해 주지 않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남는 건 스스로 챙긴 삶의 흔적뿐입니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는 미련을 버리고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세상은 잊어도 당신만큼은 당신의 인생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지혜로운 노년입니다. 늙어 애쓰며 사는 게 진짜 미련한 세 번째 이유는 돈이 아니라 시간과 건강이 가장 귀하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돈이 전부라고 믿습니다. 더 많이 벌어야 하고 더 쌓아야 안심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이 들면 뼈를 파고드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토록 쌓아 올린 돈은 결국 약값, 병원비, 간병비로 스며들어 사라지고 정작 당신이 원하던 자유는 한순간에 끊겨버립니다. 돈을 위해 평생 애쓰던 사람도 죽음을 앞두면 똑같은 후회를 합니다. 시간 좀 더 있었으면 건강만 지켰더라면 늙어서까지 애쓰며 사는 건 결국 미련을 남기는 일일 뿐입니다. 부산에 사는 장세호 씨는 평생 돈에 목숨을 걸고 살았습니다. 퇴직 후에도 쉬지 않고 택배 아르바이트를 하며 하루 12시간씩 땀을 흘렸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자식에게 더 많은 유산을 남겨주고 싶다는 집착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돈만 있으면 노후는 걱정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반전은 너무 빨리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무거운 박스를 들다가 허리를 심하게 다쳤고 MRI 결과는 척추협착증 말기였습니다. 수술비와 재활비용으로 평생 모은 돈의 절반이 날아갔고 나머지 돈도 간병인 비용으로 줄줄 새어 나갔습니다. 남들보다 부지런히 애쓰던 그의 결말은 병실의 환자복 신세였습니다. 돈은 남았지만 시간을 잃었고 건강을 잃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미쳤지, 이렇게 애쓸 게 아니었는데. 돈은 지켜줬지만 내 몸은 지켜주지 못했구나. 반면 대전에서 살아가는 유경순 씨는 전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녀도 젊을 때는 돈을 벌기 위해 허덕였지만 환갑이 넘어서 삶의 태도를 바꿨습니다. 돈보다 시간과 건강이 더 귀하다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히만 일하고 남은 시간은 자신을 위해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가까운 공원을 걸으며 햇살을 즐겼고 친구들과 작은 여행을 다니며 웃음을 나눴습니다. 자식에게 용돈을 퍼주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본인이 좋아하는 그림을 배우고 작은 텃밭을 가꾸며 삶을 풍요롭게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기적이다, 돈 모아야지라며 비웃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판결은 정반대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큰 병에 걸리지 않았고 여전히 스스로 일상을 지킬 만큼 건강했습니다. 남들이 병원에 드나들며 돈을 까먹을 때 그녀는 적은 돈으로도 풍족한 행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삶은 극명한 대비를 보여줍니다. 돈에 집착하며 몸을 혹사한 장세호 씨는 결국 병원비 지옥에 갇혀 시간과 건강을 송두리째 잃었고 돈보다 시간을 소중히 여긴 유경순 씨는 여유와 평안을 지켰습니다. 결국 인생 말년에 남는 건 통장 잔고가 아니라 남아있는 날들, 그리고 그 시간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몸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침대에서 일어나 걷지 못한다면 그 돈은 쇳덩이보다 무겁고 쓸모없는 짐일 뿐입니다. 늙어서까지 애쓰며 돈만 쫓는 건 어리석은 짓입니다. 돈은 당신의 시간을 늘려주지 않고 병든 몸을 되돌려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돈을 쫓는 동안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게 만듭니다. 시간이야말로 다시는 살 수 없는 자산이고 건강은 잃으면 끝입니다. 그러니 늙어서까지 남보다 잘하려고, 남보다 더 벌려고 몸부림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에게 남은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는 보석이고 건강은 그 시간을 빛나게 하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이제는 미련을 버리고 돈이 아닌 시간과 건강을 지키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늙은 나이에 애써 살지 않고 진짜 현명하게 사는 길입니다. 늙어 애쓰며 사는 게 진짜 미련한 네 번째 이유는 세상은 내 걱정에 무심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밤새 뒤척이며 내일 병원비는 어떻게 하지, 자식들 결혼은 어떻게 도와주지 고민해도 세상은 단 한 번도 그 걱정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길에서 웃고 떠드는 사람들, 은행 창구에서 번호표 뽑는 직원, 심지어 옆집 사는 이웃조차도 내 고통과 불안을 외면합니다. 결국 혼자 끙끙대며 늙어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애써 잘하려고 남들 눈치 보며 괜찮은 척하는 것은 결국 미련의 끝자락일 뿐입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정만수 씨는 평생 가족 걱정으로 인생을 불태운 사람이었습니다. 자식 등록금이 밀릴까? 집 대출이 갚아질까? 손주 교육비는 어떻게 될까? 그의 머릿속은 늘 폭풍처럼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퇴직 후에도 불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연금이 끊기면 어떡하나? 아프면 치료비가 감당될까? 이런 근심이 하루도 빠짐없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러나 충격적인 건 그토록 자신이 걱정하던 가족조차 그의 고통에 무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아플까봐 손주 돌보는 일을 맡았지만 막상 허리가 망가지자 자식들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애는 어린이집 보내야겠어요. 아버지 몸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죠. 그 순간 정신은 무너졌습니다. 자신이 밤마다 끙끙대며 떠안았던 걱정은 누구에게도 기억되지 않았고
결국 그는 병든 몸과 깊은 우울만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그의 걱정에 무심했고 가족조차도 그 무심 속에 섞여 있었습니다. 반대로 광주에 사는 김은정 씨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녀도 한때는 걱정의 여왕이었습니다. 남편 건강, 자식의 진로, 노후 자금까지 매일같이 가슴을 졸이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환갑을 넘기면서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내가 밤새워 걱정해도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결국 내 건강만 망가진다. 그때부터 그녀는 애써 걱정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손주의 진학은 자식 몫으로 넘겼고 집안 경제도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책임졌습니다. 놀랍게도 마음을 내려놓자 불면증이 사라지고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걱정을 끌어안고 살던 과거와는 정반대의 삶이 열린 것입니다. 지금 그녀는 작은 동네 모임에서 웃으며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아침마다 꽃을 가꾸며 평온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어쩜 그렇게 여유롭냐고 묻습니다.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내 걱정은 세상에 무의미하더라. 그래서 이제는 나를 위해서만 산다. 이 두 사람의 삶은 잔혹한 교훈을 줍니다. 세상은 내 걱정을 절대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이리저리 끙끙대며 괴로워도 결국 시간은 흐르고 사람들은 제 갈 길만 갑니다. 남들 챙기느라 스스로 병드는 건 바보 같은 짓입니다. 세상은 내 희생에 무심하고 내 걱정에 무심하며 내가 쓰러지면 그저 또 다른 사람을 찾을 뿐입니다. 늙어서까지 애쓰며 사는 건 결국 자기 파멸로 이어집니다. 세상이 무심한데도 애써 잘하려는 건 허망한 희생일 뿐입니다. 이제는 미련을 버려야 합니다. 남의 문제에 밤새워 걱정하지 말고 세상의 차가운 무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를 지키는 걱정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는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늙은 나이에 후회하지 않고 건강과 평안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내 걱정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나를 위해, 오직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늙어 애쓰며 사는 게 진짜 미련한 다섯 번째 이유는 결국 남의 평가가 아무 소용없기 때문입니다. 살아생전 남들이 뭐라 하든 그 말 한마디에 목숨을 걸고 칭찬 한 줄 들으려고 몸이 부서져라 애쓰지만 마지막 순간 그 평가들은 허공에 흩날리는 먼지에 불과합니다. 누구는 대단하다 해도 그 말은 내 고통을 덜어주지 못하고 훌륭하다. 칭찬받아도 병원 침대 위에서 내 허약한 몸 하나 지탱해주지 못합니다. 결국 남들이 남긴 평가는 묘비에 새겨질 몇 줄의 글귀에도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늙어서까지 남의 눈에 잘 보이려고 애쓰며 사는 건 잔혹한 자기 파괴입니다. 전북 군산에 사는 최성규 씨는 평생 체면과 남의 평가를 위해 살았습니다. 직장에서도 동네에서도 늘 앞장서고 누구보다 더 잘하려 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동창 모임에서 자신이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지, 자식들을 어떻게 성공시켰는지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현실은 은퇴 이후 찾아왔습니다. 그토록 애쓴 노력은 금세 잊혔습니다. 사람들이 잠시 박수치고 정말 훌륭하다라고 말했지만 몇 달이 지나자 아무도 그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리하게 남의 기대를 맞추려다 얻은 건 고혈압과 당뇨였습니다. 결국 그는 병원 침대에 누워 남들 눈에 잘 보이려고 살았는데 이게 대체 무슨 소용인가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의 인생을 채웠던 남들의 평가와 체면은 마지막에는 아무런 위안도 되지 못했습니다. 반면 경남 창원에 사는 박인숙 씨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녀 역시 젊을 때는 남들 앞에서 흠잡히지 않으려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환갑이 넘어서 깨달았습니다. 남이 뭐라 하든 결국 아무 의미가 없다. 내 삶은 내가 사는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체면을 내려놓고 하고 싶은 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나이 들어 이기적이다라며 수군거렸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싶은 취미를 즐기고 여유롭게 여행을 다니며 건강을 챙겼습니다. 놀랍게도 내려놓자 오히려 주변 사람들의 태도도 바뀌었습니다.
그녀가 당당하게 자기 삶을 살자 남들도 더 이상 함부로 평가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남의 평가는 밥도 아니고 약도 아니다. 결국 나를 살리는 건 내가 나를 존중하는 마음뿐이다. 이 두 사례는 가혹한 진실을 보여줍니다. 남의 평가에 목숨 건 사람은 결국 자기 삶을 망치고 남의 평가를 내려놓은 사람은 자유와 건강을 지킵니다. 늙어서까지 애쓰며 사는 건 결국 쓸모없는 박수와 의미 없는 험담에 휘둘리는 꼴입니다. 세상은 당신이 어떻게 살았는지 오래 기억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당신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죽음 앞에서는 모두 허무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늙어서까지 애쓰며 살 이유가 없습니다. 칭찬이든 비난이든 결국 사라질 말에 인생을 태우는 건 가장 미련한 선택입니다. 이제는 남의 평가가 아니라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눈치 보며 허리 휘는 대신 원하는 대로 웃고 원하는 대로 즐기고 원하는 대로 나답게 살아야 합니다. 남의 평가는 결국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남은 삶을 존중할 때 그제야 늙은 나이에도 진짜 자유가 찾아옵니다. 늙어 애쓰며 사는 게 진짜 미련한 여섯 번째 이유는 진 것보다 누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승부가 아닙니다. 끝까지 남을 이기려고 남보다 더 앞서려고 남의 박수를 받으려고 애쓰다 보면 정작 자신이 누려야 할 기회는 모조리 날아가 버립니다. 젊었을 때야 한 번쯤 승부욕에 불타는 게 의미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늙어서까지 이기려고 발버둥치는 건 자학이자 고문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길목에서는 내가 얼마나 이겼는가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누렸는가가 전부가 됩니다. 대구에 사는 김태수 씨는 평생 이기는 게 삶의 목표였습니다. 회사에서 후배보다 더 앞서기 위해, 친구보다 더 잘 살아 보이기 위해, 심지어 자식들 앞에서도 체면을 세우기 위해 몸이 부서져라 애썼습니다. 은퇴 후에도 승부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퇴직자 모임에서도 남보다 좋은 차를 타고 더 비싼 밥을 사야만 직성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결말은 금방 찾아왔습니다. 70대 초반 고혈압과 협심증이 한꺼번에 덮쳤고 결국 쓰러져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그는 병상에 누운 채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기려고 애쓰느라 정작 즐길 건 하나도 없었구나. 평생 쥐어짠 돈은 병원비로 사라지고 손주와 놀아줄 시간도 아내와 여행 다닐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패자도 승자도 아닌 후회만 남은 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반대로 강릉에 사는 정윤희 씨는 젊을 때 치열하게 살았지만 환갑이 넘어서 철저히 태도를 바꿨습니다. 이제는 이기려고 살지 않겠다. 오직 누리며 살겠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식이나 친척에게 잘 보이려고 허리 휘도록 봉사하지 않았습니다. 친구가 새 아파트에 들어가도 질투하지 않았고 동창이 자식 자랑을 늘어나도 웃고 넘겼습니다. 대신 아침마다 커피 향을 맡으며 책을 읽었고 친구와 작은 여행을 떠나며 하루하루를 즐겼습니다. 그녀의 삶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 기쁨과 여유가 가득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너무 자기만 챙기는 거 아니냐는 말도 했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결과 건강도 지켜졌고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승부는 젊어서 끝내야지 늙어서는 누리는 게 답이다. 이 두 사람의 극명한 대비는 냉혹한 진실을 보여줍니다. 이기려고 몸부림친 김태수 씨는 결국 모든 걸 잃었고 누리는 삶을 택한 정윤희 씨는 평안과 행복을 손에 쥐었습니다. 늙어서도 승부에 집착하는 건 미련 덩어리일 뿐입니다.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드는 순간 이기는 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결국 남은 건 병원 침대에서의 눈물과 놓쳐버린 시간에 대한 후회뿐입니다. 늙어 애쓰며 사는 건 허망한 싸움입니다. 이제는 이기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누릴 수 있는 순간을 붙잡아야 합니다. 한 끼의 따뜻한 밥, 친구와의 짧은 대화, 햇살 아래 걷는 산책, 이 작은 것들이 진짜 승리입니다. 세상과의 승부가 아니라 자신과의 평화가 마지막 노년을 빛나게 합니다. 진 것보다 누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애쓰지 않고 현명하게 늙어가는 길입니다. 야, 내 기억나? 저 집 아저씨 재혼하고 좋아 죽겠다고 떠들던 거. 아, 그 사람? 지금은 완전히 망했대. 새 가족한테 휘둘리며 사는 게 지옥이라더라. 역시 노년의 재혼은 운명을 바꾸는 게 아니라 무덤을 파는 거야. 노년의 재혼은 한순간 외로움을 덜어주는 듯 보이지만 곧 무서운 족쇄가 됩니다. 새로운 배우자와 손을 잡은 순간 그 뒤에 따라오는 가족과 갈등, 돈 문제, 간병의 짐까지 함께 끌어안아야 합니다. 혼자 살면 평온했을 일상이 재혼 후엔 싸움과 불신의 연속으로 바뀝니다. 한때는 자랑처럼 떠들었던 재혼이 결국 내 삶을 집어삼키는 덫으로 변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노년의 재혼이 왜 두려운 선택인지 충격적인 이유들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기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노년에 재혼하면 닥쳐올 첫 번째 불행은 새 배우자의 병든 몸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외로움에 지쳐 손을 잡았던 순간은 잠깐의 위안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손은 따뜻한 동반자가 아니라 차갑게 식어가는 환자의 손이 되었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재혼은 어느새 내 인생을 송두리째 집어삼키는 간병의 지옥으로 변합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정성우 씨의 사례는 이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68세에 사별의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새 배우자와 재혼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아내가 당뇨 합병증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날 이후 그의 하루는 끝없는 간병으로 채워졌습니다. 새벽 5시 아내가 흘린 소변 냄새로 잠이 깹니다. 축축하게 젖은 시트를 갈아내고 몸을 씻기며 손끝에 배어드는 냄새는 아무리 씻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내의 몸을 닦아내다 보면 문득 거울 속 자신의 몰골을 보게 됩니다. 눈 밑은 시커멓게 꺼지고 어깨는 축 처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다시 기저귀를 갈고 이불을 널어야 합니다. 아침 7시 죽을 끓여 입에 넣어주지만 절반은 흘려내립니다. 바닥에 떨어진 죽은 지저분하게 번지고 정씨는 손으로 퍼 담으며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아내는 약을 먹지 않으려 버티며 욕을 내뱉습니다. 입을 억지로 벌리고 약을 삼키게 하다 보면 정씨의 팔에는 핥힌 자국이 남습니다. 오전에는 화장실을 수십 번이나 오갑니다. 아내가 넘어질까 두려워 그림자처럼 따라붙다가 결국 미끄러져 함께 무릎을 찢는 날도 많았습니다. 점심 무렵엔 그의 체력이 이미 방전됩니다. 하지만 낮잠조차 허락되지 않습니다. 아내의 헛소리에 놀라 뛰쳐나가야 하고 간호사의 역할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저녁 6시 또다시 식사를 준비합니다. 한 숟가락 먹일 때마다 아내의 입은 닫히고 정씨의 한숨은 깊어집니다. 저녁이 끝나면 바닥은 음식 찌꺼기로 엉망이 되고 손목은 무겁게 쑤십니다. 밤 10시 아내를 침대에 눕히지만 잠은 오지 않습니다. 뒤척이며 신음하는 소리에 그는 수십 번 깨어나고 결국 하루 종일 2~3시간도 채 못 자고 다시 새벽을 맞습니다. 정성우 씨의 지갑은 점점 얇아졌습니다. 연금은 병원비와 약값으로 사라졌고 친구들과의 모임은 끊긴 지 오래입니다. 몸은 무너지고 마음은 말라가지만 그는 여전히 아내 곁을 떠날 수 없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래도 부부인데 책임져야지라 말하지만 정씨는 속으로 외칩니다. 나는 남편이 아니라 간병인이다. 내 노년은 사라졌다. 이것이 노년의 재혼의 잔혹한 진실입니다. 사랑이라 포장된 선택은 한순간에 내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가고 병든 몸을 책임지는 지옥 같은 나날만 남깁니다. 노년의 마지막은 평온과 존엄이어야 하지만 재혼은 그 존엄을 무참히 짓밟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병든 배우자를 책임져야 하는 끝없는 짐, 그리고 산산이 부서진 내 삶뿐입니다. 노년에 재혼하면 닥쳐올 두 번째 불행은 배우자의 과거 빚 독촉에 평생 시달린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과거를 지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과거가 빚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사랑이라 믿고 잡은 손은 어느 순간 독촉장과 협박 전화로 바뀌고 내 이름이 찍힌 서류와 도장 앞에서 모든 존엄이 무너집니다. 젊은 시절이라면 다시 일어설 힘이라도 있겠지만 이미 노년에 들어선 몸과 마음으로는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결국 재혼은 내가 만든 빚이 아닌 타인의 과거에 발목 잡혀 평생 시달리는 함정이 됩니다. 인천에 사는 조영수 씨의 삶이 그 잔혹한 진실을 보여줍니다. 67세에 외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재혼한 그는 새 아내와 단란한 시간을 꿈꾸었습니다. 그러나 결혼 2달 만에 날아든 한 장의 편지가 그 꿈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채무 독촉장. 봉투에는 아내의 이름과 함께 무려 8천만 원의 빚이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엔 실수겠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낯선 남자들이 집 앞에 찾아와 벨을 눌렀습니다. 빚을 갚으라는 협박이었고 그 순간부터 그의 집은 요새처럼 갇힌 감옥으로 변했습니다. 조 씨의 하루는 독촉과 불안으로 얼룩졌습니다. 아침엔 채권자의 전화가 울려댔습니다. 모르는 번호가 떴지만 받지 않으면 더 심한 협박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점심 무렵엔 집 앞에 낯선 차가 서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내들은 담배를 피우며 그를 노려봤습니다. 저녁이면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빚 안 갚으면 법원에 넘기겠다는 협박에 손이 떨려 문을 잠갔습니다. 새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미안하다고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매달 연금의 절반이 채무 상환으로 빠져나갔습니다. 통장은 순식간에 텅 비고 약값을 아끼기 위해 병원에 가는 것도 미뤄야 했습니다. 밤은 더 끔찍했습니다. 새벽마다 문득 깨어 핸드폰 화면을 들여다보면 빚 독촉 메시지가 줄지어 있었습니다. 당신이 갚지 않으면 당신 자식에게까지 연락하겠다. 이 문장을 보는 순간 조 씨는 식은땀에 젖어 이불을 걷어찼습니다. 결국 친자식과의 관계마저 흔들렸습니다. 자식들은 왜 남의 빚 때문에 우리 가족까지 욕을 먹어야 하냐며 등을 돌렸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내와 함께 한다던 노년은 사실상 타인의 과거 빚을 떠안고 살아가는 지옥이었습니다. 이 지옥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빚은 갚아도 이자는 불어났고 변제 계획을 세워도 채권자들은 더 큰 소리로 압박했습니다. 재혼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끝없는 독촉의 시작이자 내 노후를 송두리째 집어삼키는 올감이었습니다. 노년에 지켜야 할 것은 평온과 존엄입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과거 빚은 그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재혼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선택이 결국 내 인생을 채권자의 협박과 독촉장으로 뒤덮는 순간 나는 더 이상 나로 살지 못합니다. 내 돈, 내 관계, 내 존엄은 사라지고 남는 것은 빚의 그림자뿐입니다. 노년의 재혼은 사랑이 아니라 타인의 과거에 묶인 족쇄일 수 있습니다. 결국 내 삶을 지켜내는 가장 냉철한 길은 남의 빚에 평생 끌려다니지 않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노년에 재혼하면 닥쳐올 세 번째 불행은 가족 간 유산 소송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라 믿고 다시 꾸린 가정이 어느 날 내 장례식 이후 자식과 새 배우자의 자녀가 피 튀기는 싸움을 벌이는 법정 전쟁터로 변합니다. 재혼은 단순히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니라 양쪽 가족 모두의 이해관계를 끌어안는 일이 됩니다. 평생 모아온 집 한 채, 퇴직금, 연금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서로 차지하려는 칼날 같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결국 내 무덤 앞에서 자식들이 소리 지르고 낯선 가족들이 판사 앞에 서는 비극으로 이어집니다. 수원에 사는 김정호 씨는 70세에 재혼했습니다. 혼자 지내기 외롭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는 아내와 함께 노후를 의지하며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몇 년 뒤 병으로 세상을 떠난 순간부터 그의 가정은 파탄으로 치달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부터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이 집은 원래 아버지 것이니 우리가 상속받아야 한다. 아니라 혼인관계였으니 어머니 몫이다. 고함이 오가고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불과 사흘 뒤 새 배우자는 상속권을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정호 씨의 자녀들은 분노했고 결국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새 가족과 법정에서 원수처럼 마주서게 되었습니다. 그 소송은 길고 잔혹했습니다. 판사 앞에서 자식들은 증거 자료를 내밀었고 새 배우자의 자녀들은 증인을 세웠습니다. 법정 안에서 오가는 말은 칼날 같았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누구 덕에 살았는지 아느냐? 우리 어머니가 몇 년을 간병했는지 알아야지. 가족이라는 단어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김정호 씨가 평생 모아온 재산은 결국 그를 사랑한다 말하던 사람들의 싸움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싸움은 단순한 재산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자식들 사이의 관계마저 산산조각 냈습니다. 장남과 차남은 입장을 달리하며 서로를 원망했고 며느리들까지 편을 갈라 다퉜습니다. 결국 가족 모임은 끊어졌고 손주들조차 서로의 얼굴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김정호 씨가 꿈꿨던 따뜻한 두 번째 가정은 무덤 앞에서부터 갈기갈기 찢긴 것입니다. 법적 싸움은 돈도 집어삼켰습니다. 변호사 선임비, 소송 비용, 합의금을 마련하느라 김정호 씨의 자녀들은 오히려 빚까지 지게 되었습니다. 수천만 원이 공중으로 날아가고 남은 것은 상처와 증오뿐이었습니다. 자식들은 울분에 차서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외로움을 달래려 했을 뿐인데 우리 인생까지 무너뜨렸다. 결국 재혼은 사랑이 아니라 가족을 무너뜨리고 법정 전쟁을 불러온 원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노년에 지켜야 할 것은 평온과 존엄입니다. 그러나 재혼은 그 존엄을 법정으로 끌어내려 판사의 판결로 갈라지게 만듭니다. 가족이 모여 추억을 나눠야 할 자리는 소송장으로 바뀌고 자식들의 눈물은 증거 자료 위에 떨어집니다. 내가 떠난 뒤 내 재산을 두고 싸우는 그 참혹한 광경은 내가 원한 두 번째 행복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선택한 재혼이 만든 최악의 유산입니다. 노년의 재혼은 달콤한 위로로 시작해도 마지막은 유산소송이라는 도구로 끝날 수 있습니다. 결국 내 무덤 앞에서 피부치들이 서로를 물어뜯게 만드는 길, 그것이 바로 재혼이 불러오는 끔찍한 불행입니다. 내 삶의 마지막을 지옥 같은 법정 다툼으로 남기지 않으려면 반드시 이 함정을 직시해야 합니다. 노년에 재혼하면 닥쳐올 네 번째 불행은 과거 배우자와 비교하는 싸움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이라 믿고 선택한 결혼이 어느 순간부터는 끝없는 비교와 모욕으로 얼룩지며 내 남은 인생을 집어삼킵니다. 말끝마다 들리는 전 남편은 전 부인은 이라는 말은 칼처럼 가슴을 찌르고 그 상처는 밤마다 골마 터집니다. 사랑이라 포장된 재혼은 결국 과거의 그림자에 눌려 끝없는 싸움으로 변해버립니다. 경기도 의정부에 사는 박영철 씨의 삶이 바로 그 지옥을 보여줍니다. 65세에 외로움에 지쳐 재혼을 선택한 그는 처음엔 웃음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결혼 2달이 지나자 아내의 입에서 끊임없이 전 남편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우리 집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이렇게 안 했어. 당신은 왜 이것밖에 못해? 아침에 차린 밥상에서도 비교가 시작됐습니다. 국이 싱겁다 하면 전 남편은 국간장으로 간을 맞추는 법을 알았어. 거실에 앉아 TV를 보는데도 전 남편은 리모컨 하나로도 집안을 챙겼다고 말했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박 씨의 가슴을 찢어 놓았고 그는 점점 말수가 줄었습니다. 싸움은 점점 격해졌습니다. 저녁마다 반복되는 비교는 결국 폭발로 이어졌습니다. 박 씨가 화를 내며 그렇게 전 남편이 좋으면 왜 날 만났냐고 소리치자 아내는 눈을 부릅뜨며 너 같은 사람보단 100번 나았다고 받아쳤습니다. 그날 밤 박 씨는 방바닥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자존심이 무너지고 존엄이 짓밟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아내의 입에서 과거 배우자의 이름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밥상머리에서, 침실에서, 심지어 친척 모임 자리에서도 비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지옥 같은 일상은 박 씨의 몸과 마음을 파괴했습니다. 혈압은 치솟았고 매일 밤 술에 의지해 겨우 잠들었습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면 눈 밑은 검게 꺼지고 입술은 피가 말라붙었습니다.
나는 아내를 얻은 게 아니라 끝없는 비교에 굴레를 떠안았다는 절규가 그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자식들도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박 씨의 노년은 사랑이 아니라 과거의 그림자와 싸우다 무너져 내린 폐허였기 때문입니다. 노년에 필요한 것은 평온과 존중입니다. 하지만 재혼은 그 평온을 산산이 부수고 과거 배우자와의 끝없는 비교라는 칼날을 내 가슴에 꽂습니다. 사랑한다던 말은 독이 되고 새로운 시작이라던 약속은 모욕으로 바뀝니다. 결국 내 노년은 비교라는 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서서히 무너져 갑니다. 노년의 재혼은 외로움을 달래줄 듯 보이지만 그 속에는 과거의 유령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한 번 시작된 비교는 절대 끝나지 않고 내 삶을 갉아먹으며 존엄을 산산조각 냅니다. 결국 내 무덤 앞에 남는 건 따뜻한 기억이 아니라 끝없이 비교당하며 살았던 모멸의 흔적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년의 재혼이 남기는 끔찍한 불행입니다. 노년에 재혼하면 닥쳐올 다섯 번째 불행은 자식에게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히는 것입니다. 외로움을 달래고 싶어 선택한 재혼이 오히려 자식들의 가슴에 깊은 상처와 분노를 남깁니다. 자식은 부모의 재혼을 사랑이 아니라 가정을 저버린 배신으로 받아들이고 평생 쌓아온 신뢰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결국 나는 아버지이자 어머니가 아니라 배신자라는 낙인으로 불리며 노년을 비참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인천에 사는 이종환 씨는 부인과 사별 후 70세에 재혼을 했습니다. 그는 외롭다는 이유로 새로운 인연을 맞이했지만 자식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을 올린 지 일주일 만에 소식이 전해지자 자식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장남은 전화를 걸어 아버지는 엄마가 돌아가신 지 몇 년이나 됐다고 벌써 다른 여자를 맞아들이냐며 울부짖었습니다. 딸은 집에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무덤에 아직 풀도 안 자랐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빨리 배신할 수 있어요? 이종환 씨는 나도 사람이다, 외롭다라고 항변했지만 자식들의 귀에는 배신의 변명으로만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 가정은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자식들은 새 배우자를 절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찾아오지 않았고 손주들조차 얼굴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이종환 씨가 전화를 걸면 차갑게 끊겼고 문자에는 답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외로움을 달래려 시작한 재혼 때문에 오히려 자식들과 철저히 단절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손주 생일에 찾아갔지만 문 앞에서 차갑게 거절당했습니다. 배신자는 우리 집에 들어올 수 없다. 그 말은 평생 일군 모든 아버지의 자리를 무너뜨렸습니다. 이 배신자의 낙인은 그의 일상을 파괴했습니다. 동네 사람들까지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은 아버지가 재혼해서 자식들이 등을 돌렸다더라. 사람들의 눈빛 속에는 연민이 아니라 조롱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트에서 우연히 마주친 이웃은 차갑게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종환 씨는 그 길로 고개를 숙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 안에는 새 배우자가 있었지만 마음속의 공허함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결국 그는 한밤중 술잔을 붙잡고 울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사랑을 얻으려 했지만 자식들에겐 배신자로만 남았구나.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 자식들은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병실 문 앞에서 들려온 건 자식들의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저 사람은 아버지가 아니라 배신자다. 우리가 왜 가야 하냐. 그 말에 그는 몸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져 내렸습니다. 재혼은 그에게 따뜻한 동반자가 아니라 자식들의 사랑을 잃게 만든 파괴자였던 것입니다. 노년에 필요한 것은 평온과 존중입니다. 하지만 재혼은 그 평온을 산산조각 내고 자식에게 배신자라는 낙인을 남깁니다. 자식이란 존재는 평생 지켜온 가장 큰 보람이어야 하지만 재혼은 그 보람을 배신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내 무덤 앞에 남는 건 감사의 눈물이 아니라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힌 싸늘한 시선뿐입니다. 노년의 재혼은 외로움을 잠시 달래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너무나도 참혹합니다.
자식의 마음속에 새겨진 배신의 낙인은 결코 지워지지 않고 내 노년을 고립과 수치로 몰아넣습니다. 결국 내가 지켜야 할 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식과의 마지막 신뢰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노년의 재혼이 불러오는 가장 끔찍한 불행입니다. 노년에 재혼하면 닥쳐올 여섯 번째 불행은 내 노후를 위해 모은 연금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돈, 늙어 병원비와 생활비로 아껴 써야 할 연금이 재혼 순간부터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게 됩니다. 그 돈은 배우자의 생활비, 그의 자녀의 빚, 손주의 학원비, 심지어는 낯선 가족의 사치로까지 흘러갑니다. 결국 내가 버텨온 세월의 보람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남는 것은 통장이 텅 빈 현실과 쓰라린 후회뿐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이만수 씨는 평생 공장에서 일하며 땀 흘려 모은 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했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연금은 혼자 살기엔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69세에 재혼한 뒤부터 상황은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새 아내는 집안에 필요한 게 많다며 연금에서 조금씩 돈을 빼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장을 본다, 전기세를 낸다며 얼마 안 되는 돈이었지만 그 금액은 점점 커졌습니다. 어느 날은 아내의 아들이 찾아와 사업 실패로 힘들다며 도움을 청했고 아내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연금으로 좀 보태줘요. 가족이잖아요. 그날 이후 이 씨의 연금은 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달 들어오자마자 아내와 그 자녀들이 먼저 손을 내밀었고 그는 남은 푼돈으로 겨우 약값을 감당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검사비를 내야 한다 하자 그는 차마 카드기를 내밀지 못했습니다. 통장이 이미 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은 끊겼습니다. 밥값 한 번 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이 수치스러웠습니다. 밤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그는 절규했습니다. 내 노후를 위해 모은 돈인데 왜 엉뚱한 사람들의 배만 불리고 있나? 이 비극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연금이 빠져나가면서 그는 점점 무기력해졌습니다. 약을 제때 사 먹지 못해 건강이 악화됐고 친구들 앞에 설 자신조차 잃었습니다. 손주에게 용돈 한 푼 줄 수 없을 만큼 쪼들리자 친자식과의 관계도 멀어졌습니다. 자식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 겁니까? 그 질문은 칼날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아버지가 아니라 누군가의 지갑으로만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금은 노년의 생명줄입니다. 그러나 재혼은 그 생명줄을 다른 사람들의 손에 쥐어줍니다. 내 몸과 마음을 위해 써야 할 돈이 엉뚱한 곳으로 새어나가면서 나는 점점 빈껍데기처럼 무너집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재혼은 결국 내 노후를 빼앗아가는 도둑이 되는 것입니다. 노년에 지켜야 할 것은 연금과 존엄입니다. 하지만 재혼은 그 존엄을 산산조각 내고 내 피와 땀으로 쌓은 안전망을 송두리째 빼앗아 갑니다. 결국 내 무덤 앞에 남는 건 따뜻한 기억이 아니라 엉뚱한 곳으로 흘러간 돈과 남루한 후회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년의 재혼이 불러오는 끔찍한 불행입니다.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들의 소중한 경험과 의견을 댓글에 적어주시면 다른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70세가 넘으면 남는 건 사진 속 웃음도 아니고 통장 숫자도 아닙니다. 진짜 남는 건 어떻게 살아왔는가입니다. 명예도 재산도 자식도 다 떠난 자리에 오직 당신의 삶의 흔적만 남습니다. 그리고 그 흔적 속에 이런 6가지가 있다면 분명 당신은 남부럽지 않게 아주 단단히 살아오신 겁니다. 지금부터 그 6가지 기준을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당신 이야기일 수도 있으니까요. 영상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본 영상을 많이 공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내 명의로 집 한 채 있다면 잘 살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단순히 부동산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70세가 넘으면 집 한 채의 의미는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절실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존재 증명이자 생존의 마지막 보루가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70세가 넘으면 월세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워집니다. 집주인들이 노인 세입자를 기피하는 현실을 아시나요? 갑자기 쓰러지거나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느냐는 걱정 때문입니다. 설령 구한다 해도 보증금과 월세가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비쌉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 집이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생명줄과 같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심리적 안정감입니다. 내 집이 있으면 아무도 쫓아낼 수 없다는 마음의 평화를 얻습니다. 이 평화로움이 얼마나 소중한지 집 없이 노년을 보내본 분들만이 알 수 있습니다. 매달 월세 걱정, 집주인 눈치, 언제 나가라고 할지 모르는 불안감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모님께 집이 있으면 자녀들의 태도가 확실히 다릅니다.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안도감도 있고 나중에 상속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집이 없으면 자녀들이 부모님의 주거비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을 갖게 됩니다. 또한 집은 응급 상황에서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합니다. 갑자기 큰 병원비가 필요하거나 생활비가 부족할 때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최악의 경우 팔아서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선택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심리적 여유를 가져다 줍니다. 게다가 요즘은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어서 집 한 채만 있어도 자산 증식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70세에 3억짜리 집을 가지고 계셨다면 지금은 5억, 6억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늘어난 자산으로 노후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내 집이 있으면 사회적 지위와 자존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파트 입주민으로서 각종 관리비나 수리비 결정에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동네에서도 집 주인으로서 대접받습니다. 이런 소소한 차이들이 모여서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실제 사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들으시면 집 한 채가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실 겁니다. 첫 번째 사례는 72세 김모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김 할머니는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작은 아파트를 하나 장만해 두셨습니다. 별것 아닌 30평대 아파트였지만 그 집 하나가 김 할머니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혼자가 된 김 할머니, 연금도 적고 자녀들도 각자 생활하기 바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이 있어서 주거비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었고 집값이 오르면서 자산도 늘어났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김 할머니가 그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에 가입하신 겁니다. 매달 100만 원씩 받으면서도 계속 그 집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김 할머니는 집 한 채가 내 평생을 책임져 주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도 부모님 생활비 걱정을 덜게 되어 가족 관계가 더욱 원만해졌습니다. 심지어 동네에서도 집 있는 할머니로 대접받으며 각종 모임의 중심 인물이 되셨습니다. 반면 두 번째 사례는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75세 박모 할아버지는 평생 월세로만 사셨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집값이 너무 비싸다, 언젠가는 떨어질 것이다라며 집 장만을 미루셨고 나이가 들어서는 이제 와서 집을 사봐야 뭐하나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70세가 넘어가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월세 60만 원을 내던 집에서 갑자기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집주인이 재개발 때문에 비워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새 집을 구하려고 해도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거절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겨우 구한 집은 월세가 90만 원이나 되었습니다. 박 할아버지의 연금은 80만 원뿐이었는데 월세만으로도 부족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결국 자녀들이 매달 생활비를 보태줘야 했고 이로 인해 가족 간의 갈등이 생겼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집 한 채만 있었어도 이런 고생은 안 했을 텐데라며 매일 후회하고 계십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박 할아버지가 젊은 시절
집 대신 모아둔 돈들이 인플레이션으로 가치가 많이 떨어져서 지금은 전세금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이 두 사례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70세 이후에는 집 한 채의 유무가 정말로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집이 있으면 든든한 노후를 보낼 수 있지만 없으면 매일이 불안과 걱정의 연속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식과 꼭 붙어 살지 않아도 마음은 가깝습니다면 잘 살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나요? 70세가 넘으면 자녀와의 관계가 인생의 행복을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자녀와 물리적으로 가까이 살아야 관계가 좋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적당한 거리를 두고도 마음의 거리가 가깝다면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부모-자식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현대 사회의 변화를 봐야 합니다. 예전과 달리 지금은 자녀들이 결혼하면 독립하는 것이 당연한 시대입니다. 직장 때문에 멀리 떨어져 살아야 하는 경우도 많고 며느리나 사위와의 관계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작정 붙어 살려고 하면 오히려 갈등만 커집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관계입니다. 자녀가 멀리 살아도 자주 안부를 물어보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필요할 때 언제든 달려올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관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관계를 만들어내신 분들은 정말로 자녀 교육을 잘하신 겁니다. 실제로 이런 관계를 유지하려면 엄청난 지혜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자녀가 어릴 때부터 독립심을 길러주고 간섭하지 않으면서도 사랑을 표현하고 자녀의 선택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녀에게 경제적, 정서적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관계의 가장 큰 장점은 스트레스가 없다는 것입니다. 매일 얼굴을 맞대고 살면서 생기는 크고 작은 갈등들, 생활 패턴의 차이, 가치관의 충돌 등이 전혀 없습니다. 대신 만날 때마다 반갑고 대화할 거리도 풍부하고 서로에 대한 그리움과 소중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각자의 사생활도 보장됩니다.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자유롭게 취미 생활을 하고 친구들을 만날 수 있고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자신만의 가정을 꾸려갈 수 있습니다. 이런 여유로움이 오히려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줍니다. 게다가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습니다. 화상통화로 얼굴을 보며 대화하고 사진과 영상을 공유하며 일상을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전보다 더 가깝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거리입니다.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자녀가 부모님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사랑한다면 부모님도 자녀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고 응원한다면 이보다 더 아름다운 관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관계를 만들어내신 분들은 자녀로부터 진정한 존경을 받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정말 지혜로우시다. 우리를 믿고 맡겨주신다는 마음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부모님일수록 자녀들이 더 자주 연락하고 더 자주 찾아뵙고 더 많은 관심을 보입니다. 반대로 자녀와 붙어 살면서도 갈등이 끊이지 않는 가정들을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서로 스트레스만 주고받으며 관계가 악화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가까이 있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가지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들으시면 자녀와의 올바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끼실 겁니다. 첫 번째는 73세 이모 할머니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 할머니는 세 자녀를 모두 서울에서 키우셨지만 자녀들이 결혼하면서 각각 부산, 대구, 광주로 흩어져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하셨지만 할머니는 현명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자녀들의 독립을 인정하고 응원해 주신 것입니다. 매주 화상통화로 안부를 묻고 손자, 손녀들 사진을 받아보며 기뻐하시고 자녀들이 힘들어할 때는 격려의 말씀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녀들이 번갈아가며 매달 서울로 올라와서 할머니를 뵙습니다. 명절이나 생신 때는 온 가족이 모여서 성대한 잔치를 벌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자녀들이 엄마 모시고 여행 가자며 해외여행까지 모시고 다닌다는 점입니다. 할머니는 내가 아이들을 놓아줬더니 오히려 더 가까워졌다며 행복해 하십니다. 동네 사람들도 저 할머니 자식들 효도 정말 잘한다며 부러워합니다. 할머니의 지혜로운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사례는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을 보여줍니다. 76세 박모 할아버지는 큰아들 가족과 함께 살고 계십니다. 겉으로 보면 복받은 노인 같지만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며느리와는 사사건건 충돌하고 손자들과도 세대 차이로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할아버지는 내가 이 집 주인인데 왜 눈치를 봐야 하나라며 불만을 토로하시고, 며느리는 시아버지 때문에 우리 집이 편할 날이 없다며 스트레스를 호소합니다. 결국 큰아들은 아버지와 아내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가 되었고, 둘째, 셋째 아들들은 형이 모시고 있으니까라며 점점 발길을 끊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자식들이 나를 버렸다며 원망하시지만 정작 자녀들은 아버지와 있으면 스트레스만 받는다며 피하고 있습니다. 더 비극적인 것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자녀들 사이에 앙금이 남아서 가족이 완전히 뿔뿔이 흩어졌다는 점입니다. 가까이 살았지만 마음은 가장 멀었던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이 두 사례를 보시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자녀와의 물리적 거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거리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적당한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깊은 사랑으로 연결된 관계. 이것이야말로 70세 이후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세 번째, 속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 한 명 있다면 잘 살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70세가 넘으면 진짜 친구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친구는 그냥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속마음까지 털어놓을 수 있는 진짜 친구 말입니다. 이런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인생을 잘 살아오신 겁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이런 친구를 만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먼저 현실적인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70세가 넘으면 기존 친구들이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병으로 쓰러지거나 치매에 걸려서 대화가 불가능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살아있어도 각자 몸이 불편해져서 만나기 어려워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건강하게 속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정말로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친구가 있으면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정신 건강입니다. 혼자 끙끙 앓던 고민들을 털어놓을 수 있고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는 차마 말하기 어려운 이야기들도 친구에게는 자연스럽게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이런 소통 자체가 엄청난 치료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또한 외로움이라는 노년의 가장 큰 적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자녀들이 잘해줘도 세대 차이로 인한 소외감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나이의 친구와는 어린 시절 추억부터 현재의 고민까지 모든 것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온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깊이 있는 대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친구가 있으면 인지 능력도 훨씬 오래 유지됩니다. 정기적으로 만나서 대화하고 함께 활동하고 서로의 안부를 걱정하는 과정에서 뇌가 계속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친한 친구가 있는 노인들의 치매 발병률이 현저히 낮다고 합니다.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친구와 함께 산책하고 같이 식사하고 서로 건강을 챙겨주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건강 관리가 됩니다. 혼자 있으면 게을러지기 쉽지만 친구가 있으면 서로 자극을 주고받으며 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친구가 있으면 삶에 대한 의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일 친구를 만나야지, 무슨 이야기를 할까, 어디를 가볼까라는 기대감이 생깁니다. 이런 작은 즐거움들이 모여서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친구를 만들고 유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젊었을 때부터 꾸준히 인간관계에 투자해야 하고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자신도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갖춰진 분들만이 70세가 넘어서도 진정한 친구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요즘은 개인주의 문화가 강해져서 깊은 인간관계를 맺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표면적인 관계는 많아도 속마음을 나눌 수 있는 깊은 관계는 드물어졌습니다. 이런 시대에 진정한 친구가 있다는 것은 정말로 값진 보물을 가진 것과 같습니다. 또한 이런 친구가 있으면 사회적 네트워크도 자연스럽게 유지됩니다. 친구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도 만날 기회가 생기고 각종 모임이나 활동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이런 사회적 연결고리가 노년기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합니다. 무엇보다 이런 친구는 위기 상황에서 가장 든든한 지지자가 됩니다. 갑자기 아프거나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달려와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녀들은 멀리 살거나 바쁠 수 있지만 가까운 친구는 즉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럼 두 가지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74세 정모 할아버지와 그의 평생 친구 김모 할아버지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두 분은 초등학교 동창으로 70년 넘게 우정을 이어오고 계십니다. 젊은 시절에는 각자 바쁜 생활로 가끔 만났지만 은퇴 후에는 거의 매일 만나서 시간을 보냅니다. 정 할아버지가 당뇨병으로 쓰러졌을 때 김 할아버지는 매일 병원에 와서 간병을 도왔습니다. 반대로 김 할아버지가 아내를 잃고 절망에 빠졌을 때는 정 할아버지가 매일 찾아가서 위로해 주었습니다. 두 분은 서로의 가족사부터 건강 상태, 경제적 걱정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고 상담합니다. 정 할아버지는 이 친구가 없었다면 벌써 우울증에 걸렸을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이 친구 생각이 난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분은 함께 등산도 하고 바둑도 두고 여행도 다니며 활력 넘치는 노년을 보내고 계십니다. 심지어 두 분의 자녀들까지 아버지들 우정이 부럽다며 감탄할 정도입니다. 동네 사람들도 저 두 할아버지는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다라며 부러워합니다. 반면 두 번째 사례는 정말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줍니다. 77세 최모 할머니는 젊은 시절 사교성이 뛰어나서 아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표면적인 관계였고 속마음을 나눌 만큼 깊은 친구는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친구 많으면 뭐하나 진짜 친구는 없는데라며 외로움을 호소하셨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혼자가 된 할머니는 더욱 고립되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은 각자 바쁘고 이웃들과는 인사 정도만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할머니는 하루 종일 TV만 보며 시간을 보내시고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가끔 동네 경로당에 나가시지만 서로 험담만 하는 분위기라 오히려 스트레스만 받고 오십니다.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갔을 때도 연락할 사람이 마땅치 않아서 혼자 응급실에서 밤을 새우셨습니다. 할머니는 내가 죽어도 아무도 모를 것 같다며 절망감을 드러내십니다. 우울증 약을 드시지만 근본적인 외로움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의사도 약보다는 사람들과의 교류가 더 중요하다고 조언하지만 이미 70이 넘은 나이에 새로운 친구를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70세 이후에 속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정말로 인생을 잘 살아온 증거입니다. 네 번째, 연금이 많든 적든 기본 생계는 충분하다면 잘 살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나요? 70세가 넘으면 돈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젊었을 때는 더 많이 벌어서 더 좋은 것을 사고 싶었지만 이 나이가 되면 기본적인 생계만 해결되어도 천국과 같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이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정말로 인생을 잘 살아오신 겁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큰 이유는 심리적 안정감입니다. 매달 일정한 수입이 보장된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크게 줄여줍니다. 내일 먹을 것은 있을까? 병원비는 어떻게 마련하지?
전기요금은 낼 수 있을까라는 걱정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걱정이 없어야 진정한 노후를 즐길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존감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다는 것은 엄청난 자부심을 가져다 줍니다. 자녀들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되고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경제적 독립성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많든 적든이라는 부분입니다. 꼭 많은 연금이나 큰 재산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의식주만 해결할 수 있으면 됩니다. 월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그 돈으로 생활이 가능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고 현실에 만족할 줄 아는 지혜, 이것이 바로 잘 살아온 증거입니다. 실제로 많은 노인분들이 돈 때문에 고생하고 계십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하고 기초연금도 턱없이 적고 그렇다고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본 생계라도 해결할 수 있다면 정말로 감사한 일입니다. 또한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건강관리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좋은 음식을 사 먹을 수 있고 필요한 약을 구입할 수 있고 정기검진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복입니다. 사회적 관계에서도 큰 차이가 납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친구들과 만나서 식사도 하고 여행도 가고 취미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돈이 없으면 모든 모임에서 소외되고 집에만 있게 됩니다. 이런 차이가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합니다. 게다가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경제적 독립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있으면 자녀들도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되면 자녀들에게 부담이 되고 이는 가족 관계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무엇보다 이런 경제적 안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젊었을 때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온 결과입니다.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을 준비하고 부동산이나 예금 등으로 노후자금을 마련해온 것입니다. 이런 계획적인 준비가 있었기에 70세가 넘어서도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소비 패턴도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 무분별하게 쓰지 않고 절약하는 습관을 길러온 분들은 적은 수입으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젊었을 때부터 과소비 습관이 있던 분들은 아무리 많은 수입이 있어도 부족함을 느낍니다. 건강관리도 경제적 부담과 직결됩니다. 젊었을 때부터 건강을 잘 관리해온 분들은 의료비 부담이 적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병원비만으로도 가계에 큰 부담이 됩니다. 이런 면에서도 전반적인 생활 관리가 경제적 안정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들으시면 기본 생계 유지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끼실 겁니다. 첫 번째는 71세 조모 할아버지의 현명한 삶입니다. 조 할아버지는 평생 공무원으로 근무하시면서 많은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성실하게 연금을 준비하셨습니다. 개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을 합쳐서 월 250만 원 정도를 받고 계십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조 할아버지 부부에게는 충분한 생활비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전략하는 습관이 있었고 자녀들이 독립한 후에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해서 관리비도 줄이셨습니다. 매달 기본 생활비 180만 원, 의료비와 용돈으로 70만 원을 쓰시는데 딱 맞아떨어집니다. 조 할아버지는 돈이 많지는 않지만 부족하지도 않다. 자녀들에게 부담 주지 않고 살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조 할아버지가 매달 소액이지만 적금도 넣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혹시 모를 큰 병에 대비해서라고 하시는데 이런 여유로움이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조 할아버지 부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외식도 하고 가끔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며 활기찬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자녀들도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어서 마음이 편하다며 더 자주 안부를 묻고 찾아뵙니다. 반면 두 번째 사례는 정말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73세 한모 할머니는
평생 자영업을 하시면서 연금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셨습니다. 국민연금도 중간에 끊어져서 월 30만 원 정도만 받고 기초연금 32만 원을 합쳐도 월 62만 원이 전부입니다. 이 돈으로는 기본적인 생활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월세 40만 원을 내고 나면 생활비로 22만 원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 돈으로 식비, 의료비, 각종 공과금을 해결해야 하는데 턱없이 부족합니다. 결국 자녀들이 매달 50만 원씩 보태줘야 겨우 생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녀들도 각자 경제적 부담이 있어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할머니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서 죄송하다. 차라리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며 절망감을 드러내십니다. 병원에 가야 할 일이 있어도 돈이 아까워서 참고 지내시다가 병을 키우는 경우도 많습니다. 할머니는 젊었을 때 연금이나 노후 준비를 제대로 했어야 했는데 그때는 그런 생각을 못했다며 후회하고 계십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경제적 문제 때문에 점점 어색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을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의 경제적 안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진정한 노후를 즐길 수 있고 자녀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5번째, 아직 건강한 두 팔, 두 다리가 있다면 잘 살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당연한 소리 아니냐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70세가 넘으면 건강한 팔다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주변을 둘러보세요. 휠체어에 의존하거나 지팡이 없이는 걸을 수 없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입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다리로 걸을 수 있고 자신의 팔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잘 살아오신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스스로 화장실에 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자유입니다. 남의 도움 없이 식사할 수 있고 옷을 입고 벗을 수 있고 씻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나요? 이런 기본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은 존엄성을 지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립적인 삶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건강한 팔다리가 있으면 대부분의 일을 혼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장 보러 가기, 은행 업무 보기, 병원 가기, 친구 만나러 가기 등이 모두 가능합니다. 이런 활동들이 바로 삶의 활력소가 되는 것입니다. 운동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걷기, 체조, 등산, 수영 등 다양한 운동을 통해 건강을 더욱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운동은 단순히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 후의 상쾌함과 성취감은 어떤 약보다도 효과적입니다. 사회적 활동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각종 모임에 참석하고 봉사활동을 하고 취미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이 노년기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합니다. 건강한 팔다리가 있어야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가족들과의 관계에서도 큰 차이가 납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의 신체적 돌봄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면 심리적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또한 손자, 손녀들과도 더 활발하게 놀아줄 수 있고 함께 산책하거나 여행을 갈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신적 자신감이 완전히 다릅니다. 나는 아직 젊다,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모든 면에서 삶을 더욱 윤택하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이런 건강한 팔다리를 유지하는 것은 결코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젊었을 때부터 꾸준한 운동과 건강관리를 해온 결과입니다. 금연, 금주, 규칙적인 생활, 균형 잡힌 식사, 스트레스 관리 등 모든 면에서 자기 관리를 잘해온 분들만이 70세가 넘어서도 건강한 팔다리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도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부터 위험한 일을 피하고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며 살아온 신중함도 한몫했을 것입니다. 교통사고나 낙상사고 등으로 팔다리를 다치지 않고 지금까지 올 수 있다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운이 좋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조기 치료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관절염이나 골다공증 같은 질환을 초기에 발견